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 있습니까? 혹시 나는 10억 원 정도 있고 연금도 꼬박꼬박 나오니 노후 준비는 끝났다라고 자신하시나요? 저도 딱 3년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인천에서 25년 동안 비바람 맞으며 자동차 팔고 보험 팔며 남들 놀 때 2번 더 뛰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내 아내 선덕이와 함께 지독하다는 소리 들어가며 자식한테만큼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앞만 보고 달려왔죠. 현금 10억 원의 대출 하나 없는 인천 아파트,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200만 원의 연금까지. 그 정도면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한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제 인생이 무너지는 데는 단 2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정점에서 만난 그 달콤한 유혹들이 어떻게 제 목줄을 죄어왔는지, 왜 저는 지금 이 나이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빌라 5층을 오르내리며 눈물을 삼키고 있는지, 제가 과연 부모로서 할 도리를 다한 영웅일까요? 아니면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바보같이 날려버린 패배자일까요? 민수야, 자식 농사 정말 잘 지었어. 사위는 의사에, 딸은 한의사라니. 역시 인천 만수르답네. 결혼식도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말이야. 친구들의 찬사에 제 어깨는 천장을 뚫을 듯 치솟았습니다. 내 딸이 인천 한복판에 번듯한 한의원을 개원할 때 저는 주저없이 3억 원을 내놨습니다. 의사 사위 집안에 기죽지 말라고 혼수로만 2억 원을 더 보태줬죠. 내 수중에 있던 10억 원 중 절반인 5억 원이 한순간에 사라졌지만 저는 허허 웃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건데 이 정도가 아깝나? 나한테는 아직 5억 원이 더 있고 연금도 나오는데. 그때 제 눈을 가렸던 건 부모라는 이름의 오만함이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술 한잔 거하게 사며 돈은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라고 큰 소리 치던 제 모습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가련한 광대였는지 모릅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격에 맞게 살아야지. 사위랑 딸이 우리 보러 인천 낡은 집까지 오는 게 마음이 쓰여. 아내의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인천 구도심을 떠나 경기도 신도시의 상징, 동탄의 55평 대형 아파트로 입성했습니다. 8억 원의 전세금을 끼고 남은 5억 원을 전액 쏟아부은 소위 말하는 인생을 건 갭 투자였습니다. 신도시의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이게 진짜 성공이지라고 자축하던 그 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안식처를 제 발로 걷어차고 있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들려온 전세시장의 붕괴 소식, 그리고 전세금을 돌려달라는 세입자의 다급한 전화 한 통. 그 전화가 제 노후라는 모래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수입은 없는데 매달 나가는 대출 이자와 각종 세금, 그리고 기가 막힌 건강보험료 폭탄까지. 매달 통장에 찍히는 200만 원의 연금은 제 입에 풀칠하기도 전에 공중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우리가 어떻게 버틴 세월인데? 보험 영업 25년 베테랑이었던 제 아내가 정작 본인의 노후를 지켜줄 유일한 보루였던 보험들을 하나씩 해지하며 피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남의 집 노후는 그렇게 잘 지켜줬으면서 우리 집 대문 앞에 들이닥친 불행 앞에서는 보험왕 아내도 무력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힘들 때 기댈 곳이라 믿었던 딸은 아빠, 우리도 병원 대출 이자 때문에 죽겠어. 사위 눈치 보여서 돈 못 도와줘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차가운 통화음이 제 심장에 박히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올인했던 제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도박이었는지를요.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재산을 잃은 실패담이 아닙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맹목적인 희생과 성공했다는 착각이 부른 자만심이 어떻게 평범한 시니어의 삶을 지옥으로 밀어넣는지, 그 지독하고도 처절한 기록을 여러분 앞에 모두 꺼내놓으려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산은 정말 안전하십니까? 자식에게 내어준 그 돈이 정말 나중에 효도로 돌아올 거라 믿으시나요? 제 10억 원은 성공의 열매가 아니라 저를 파멸로 이끈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이 낡은 빌라로 기어들어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바닥에서 깨달은 노후의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눈물겨운 사연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고 싶다면
오늘 제 실패를 거울 삼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가 인천 연수구에서 자동차 영업을 시작한 게 벌써 30년 전 일이네요. 그때는 정말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손님이 부르면 한달음에 달려갔고 자존심 같은 건 매장 구석에 던져놓고 살았죠. 민수 씨, 차 한 대만 더 팔아봐라는 소리에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웃었습니다. 제 아내 선덕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험 영업 25년 동안 안 가본 곳이 없고 안 만나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둘이서 맞벌이하며 지독하게 모았습니다. 남들 해외여행 가고 명품 가방 살 때 저희는 시장에서 떨이 채소 사고 10,000원짜리 한 장도 벌벌 떨며 통장에 밀어넣었죠. 그렇게 25년 동안 피땀 흘려 모으니까 통장에 현금 10억 원이 찍히더군요. 그 숫자를 처음 본 날 우리 부부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고생 끝이다. 대출 없는 인천 아파트 한 채에 현금 10억 원이면 노후 걱정 없겠지?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합쳐서 200만 원 정도가 있으니 숨만 쉬어도 돈이 쌓일 줄 알았죠. 보험 영업하던 아내 덕분에 우리 가족 보험은 빵빵하게 들어놨거든요. 6월 납입금만 수백만 원이었지만 나중에 아프더라도 자식한테 손 안 벌리겠다는 그 자부심 하나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10억 원이라는 숫자가 제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아니라 저를 무너뜨릴 가장 위험한 미끼였다는 사실을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돈은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게 수천 배는 더 힘들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저는 인생 끝자락에 와서야 피눈물을 흘리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하나뿐인 우리 딸이 한의사가 되었을 때 저는 인천 시내를 다 돌아다니며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아빠, 나 인천에 제대로 된 한의원 하나 차리고 싶어. 아빠가 도와주면 진짜 멋지게 성공해서 효도할게. 딸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눈을 반짝이는데 어느 부모가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내 선덕이도 우리가 누구 때문에 고생했는데 딸 잘 되는 게 최고지라며 거들더군요. 그 길로 저는 통장에서 3억 원을 인출했습니다. 자, 이건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빠의 선물이다. 가서 멋지게 개원해봐라. 3억 원을 내주는 순간 제 가슴 속에는 나는 정말 멋진 아버지다라는 자만심이 가득 찼습니다. 딸은 제 목을 껴안으며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다고 울었죠. 그때 그 웃음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하지만 그 3억 원은 단순한 개원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제 노후의 가장 큰 기둥 하나를 제 손으로 뽑아버린 셈이었죠.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한의원 자리를 보러 다니고 인테리어를 하는 동안 저는 딸의 뒤에서 든든한 후원자 행세를 했습니다. 동창회에 나가면 친구들에게 한턱 내면서 우리 딸이 이번에 한의원을 크게 차려라고 유세를 떨었죠. 친구들은 부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저는 그 시선을 즐겼습니다. 성공한 시니어, 자식, 잘 키운 아버지. 그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남은 돈 7억 원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3억 원을 내준 지 채 1년도 안 되어 딸이 의사 남편을 만나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사 사위라니. 인천 바닥에서 영업하며 무시당하던 세월을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민수 씨, 자네 이제 인생 성공했네. 사위는 의사고 딸은 한의사라니. 천하를 다 얻었구만. 그 축하 소리에 취해 저는 또다시 무리한 결정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의사 집안에 시집가는 딸이 기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혼수와 예단비로만 2억 원을 더 썼습니다. 최고급 가전의 명품 가구, 그리고 사위네 집안에 보낼 화려한 예단까지. 아내 선덕이도 보험 영업하며 알게 된 인맥을 총동원해 최고로만 준비했습니다. 결국 현금 10억 원 중 딱 절반인 5억 원이 단숨에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5억 원이 남았을 때 저는 멈췄어야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수중에 5억 원밖에 없어. 정신 차려야 해. 아내가 불안한 듯 한마디 던졌을 때 저는 큰 소리를 쳤습니다. 5억 원이 적은 돈이야? 그리고 우리 인천 아파트가 5억 원이고 연금이 200만 원씩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야?
사위랑 딸이 의사, 한의사인데 우리가 쪼들리게 살겠어? 자식들이 나중에 용돈이라도 두둑이 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 그리고 내 자식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 그게 제 노후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결정적인 오판이었습니다. 호텔 결혼식장에서 화려하게 퇴장하는 딸과 사위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제가 승리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이 꺼지고 하객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건 반토막. 난 통장 잔고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파도의 전조뿐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의 앞날을 위해 내 노후 자금을 기꺼이 내놓으면서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 5억 원이 어떻게 제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는지, 그 지옥 같은 과정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입니다. 딸아이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온 날 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25년 동안 북적거리며 키운 자식을 시집 보냈다는 허탈함보다 제 마음을 더 짓누른 건 식탁 위에 놓인 통장 잔고였습니다. 현금 10억 원이면 노후에 남부럽지 않게 전 세계 여행이나 다니며 살 줄 알았는데 딸아이 한의원 차려주느라 3억 원, 의사 집안 사위기 안 죽이겠다고 혼수며 예단으로 2억 원, 정확히 5억 원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더군요. 제 아내 선덕이가 보험 영업하며 그렇게 꼼꼼하게 가계부를 썼는데도 자식 일에는 눈이 멀었나 봅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보험은 빵빵하게 드러났잖아. 연금도 200만 원씩 나오는데 5억 원이면 충분해. 선덕이가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평생 보험 팔러 다니며 남의 노후 걱정해주던 아내였기에 우리 노후는 당연히 완벽할 거라 믿었죠. 하지만 월 납입금만 100만 원이 넘는 보험료와 각종 세금을 생각하면 5억 원은 결코 넉넉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것 같아요. 인천 아파트가 대출 하나 없이 우리 명의로 있고 통장에는 여전히 5억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 있었으니까요. 친구들 만나면 여전히 우리 사위가 말이야, 우리 딸 한의원이 말이야 하면서 기분 좋게 술을 샀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식한테 수억 원을 떼주고도 그래도 내 집은 있으니까라며 안심하고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 안도감이 독이 되어 돌아오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뒤 딸아이가 저희를 동탄 신도시 근처로 불러냈습니다. 아빠, 엄마, 언제까지 인천 그 낡은 아파트에서 살 거야? 이제 사위도 의사고 나도 한의사인데 격에 맞는 곳으로 이사 와야지. 딸은 동탄 신도시에 새로 지은 55평형 대형 아파트 평면도를 보여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인천 연수구도 살기 좋지만 이제는 신도시의 쾌적한 환경에서 성공한 부모님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보, 우리 형편의 동탄 대형 평수는 좀 무리 아닐까? 선덕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딸아이의 고집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 누가 생돈 다 주고 집을 사? 전세 끼고 사면 아빠가 가진 5억 원으로 충분해. 나중에 집값 오르면 그게 다 아빠 자산이 되는 거야. 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의원 개원시켜주고 의사 사위까지 보게 해준 아버지가 신도시 대형 평수에 살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위까지 거들고 나섰습니다. 아버님, 요즘 강남 사람들도 다 동탄에 투자해요. 제가 아는 원장님들도 거기 몇 채씩 사놨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들어가요. 의사 사위가 추천하는 정보라니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영업 인생 25년에 나름대로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는데 내 자식과 사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필터 없이 제 뇌 속으로 박혔습니다. 그래, 인천집 전세 주고 그 돈에 내 현금 5억 원. 합치면 동탄 최고급 아파트 주인이 되는 건데 뭐가 무섭냐? 그때 제 마음속에는 노후 자금을 지키겠다는 생각보다 사위와 딸 앞에서 당당한 부자, 아버지가 되고 싶다는 욕심이 더 컸습니다. 결국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매매가 13억 원, 전세 세입자 8억 원을 끼고 제가 가진 현금 5억 원을 전액 쏟아부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끌 갭 투자를 한 것이죠. 인천집은 전세를 줘서 그 돈으로 취득세와 각종 세금을 해결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하지만 부동산 사장님은 민수 씨 정말 잘 선택하셨어요. 이 집은 무조건 오릅니다라며 제 불안감을 씻어주었습니다. 55평형 대형 아파트, 방이 5개, 화장실이 3개, 거실은 운동장처럼 넓었습니다. 당신,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우리 노후 자금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 선덕이가 제 옷소매를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꽉 잡으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허허, 의사 사위 둔 체면이 있지. 이 정도는 해야지. 걱정 마. 집값 오르면 우리 노후는 더 탄탄해지는 거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13억 원이라는 숫자가 제 인생을 짓누르는 거대한 바위가 될 줄은요. 전세 세입자의 돈 8억 원이 내 돈이 아니라 언제든 돌려줘야 할 빚이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연금 200만 원 나오니까 생활비는 걱정 없고 보험도 든든하니까 아플 걱정 없고 저는 그렇게 장밋빛 미래만 그리며 동탄의 화려한 야경 속으로 제 남은 인생을 던져버렸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신도시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했습니다. 대형 평수라는 이름표는 품위만 주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관리비와 세금이라는 고지서를 함께 들고 오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저를 비웃기 전까지는 저는 여전히 성공한 시니어라는 환상 속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붙잡고 있던 건 튼튼한 동아줄이 아니라 이미 썩어 문드러진 낡은 밧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밧줄이 끊어지는 순간 저와 제 아내는 아무런 준비 없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전세 끼고 내 집 마련해서 자산 늘렸다고 좋아하고 계시나요? 그 전세금이 언제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칼날로 변할지 제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자식의 말에 휘둘려 내 노후의 보루를 옮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 그 대가가 얼마나 처절한지 저는 이제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동탄의 그 넓은 거실에서 보낸 첫날 밤, 저는 왜 그렇게 잠이 오지 않았던 걸까요? 제 본능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파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인천 연수구의 정든 아파트를 떠나 동탄 신도시 55평형 대형 아파트로 이사하던 날, 저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정복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삿짐 트럭이 단지 정문을 통과할 때 경비원들이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죠. 그래, 민수야. 25년 동안 길바닥에서 차 팔며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제야 진짜 사람 대접받고 사는구나.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거실은 운동장만큼 넓었고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는 제 성공한 얼굴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삿짐 정리를 대충 끝내고 아내 선덕이와 거실 통창 앞에 섰습니다. 저 멀리 화려한 불빛들이 보석처럼 박힌 신도시의 야경을 보며 선덕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출세했다. 그치? 인천 구석에서 보험 팔러 다닐 때 생각하면 이건 정말 꿈만 같아. 선덕이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대리석 바닥이 얼마나 위태로운 얼음판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장 먼저 동창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어이, 나 이번에 동탄으로 이사했어. 55평 대형 평수니까 다들 한번 놀러 와야지.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곳으로 예약해 둘게. 친구들이 야, 역시 민수 대단하다 라며 치켜 세워줄 때마다 제 어깨는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이 돈이 생기고 환경이 바뀌면 내 분수가 어디까지인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가진 현금 5억 원을 전세 세입자 8억 원과 합쳐 이 집을 샀다는 사실을 어느덧 잊고 있었습니다. 그저 13억 원짜리 집 주인이 됐다는 그 허울 좋은 타이틀에만 취해 있었던 거죠. 며칠 뒤 딸아이와 의사 사위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사위는 거실을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아버님, 역시 안목이 대단하세요. 여기는 입지가 좋아서 앞으로 더 오를 겁니다.
나중에 20억 원은 거뜬히 갈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으쓱해졌습니다. 의사 사위가 보증하는 투자처라니 제 선택이 완벽했다는 확신이 들었죠. 딸아이도 아빠, 이제 좀 성공한 사람 같네. 인천 살 때는 친구들 부르기도 민망했는데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친구들 데려올게라며 좋아했습니다. 내 자식이 기뻐하고 사위가 인정해주는 삶. 그게 제가 평생 꿈꿔온 노후의 완성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화려한 생활을 시작하자마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당황하게 한 건 관리비 고지서였습니다. 인천 아파트에서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나오던 관리비가 여기서는 기본 60만 원이 넘게 찍혀 나오더군요. 거기에 55평형 대형 아파트라 재산세며 종부세며 각종 세금은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매달 들어오는 연금 200만 원 중 관리비와 공과금을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요, 진짜 복병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날아온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본 아내 선덕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이거 봐. 건강보험료가 50만 원이 넘게 나왔어. 우리가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알고 보니 13억 원짜리 집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역가입자인 우리에게 건강보험료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연금 200만 원 중 60만 원은 관리비로 50만 원은 건강보험료로 벌써 110만 원이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남은 90만 원으로 우리 부부 생활비하고 친구들 만나서 술 사고 품위 유지비까지 하려니 통장 잔고가 빛의 속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선덕이는 평생 보험 팔며 모은 본인의 비상금을 야금야금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보험월 납입금만 100만 원이 넘는데 이거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선덕이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저는 짜증부터 냈습니다. 우리가 어떤 보험인데 그걸 해지해? 나중에 아프면 자식들한테 손 벌릴 거야? 조금만 참아. 집값 오르면 다 해결돼. 저는 그렇게 아내의 불안을 억누르며 겉으로만 화려한 껍데기 삶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운 평화 속에서 2년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신도시의 화려함도 서서히 익숙해질 무렵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동탄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 만기 때 나가려고요. 다음 달까지 전세금 8억 원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세입자님. 요즘 전세 시장도 안 좋은데 좀 더 사시는 게 어때요? 제가 전세금을 조금 낮춰드릴 수도 있는데. 제 사정 섞인 말에 세입자는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요즘 여기 전세 시세 6억 원으로 떨어졌잖아요. 저는 더 싸고 좋은 집으로 옮길 겁니다. 무조건 8억 원 돌려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집값이 무한정 오를 거라는 사위의 말도, 갭 투자가 노후 대책이라는 딸의 말도 모두 부동산 호황기에나 통하는 소리였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전세 시세는 8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뚝 떨어졌고 저는 세입자에게 돌려줄 2억 원의 차액은커녕 8억 원이라는 거금 자체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당장 통장에는 생활비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천 아파트 전세금도 세입자에게 묶여 있고 제가 가진 전 재산은 이 동탄 아파트 벽돌 하나하나에 다 박혀 있었거든요. 8억 원을 당장 돌려주지 못하면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갈 판이었습니다. 아내 선덕이가 제 표정을 보고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얘? 저는 차마 아내의 눈을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우리 노후의 성벽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전세 세입자 돈을 내 돈처럼 생각하고 집값 오르는 재미에 취해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 전세금이 나를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오는 순간 신도시의 화려한 야경은 지옥의 불빛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 밤 55평 거실 한복판에서 생전 처음으로 죽음과도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연금 200만 원으로 이 재앙을 막기에는
제가 벌인 일의 규모가 너무나 컸던 것이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의 자산은 유동성이 생명이라는 것을요. 아무리 수십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도 당장 내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족쇄일 뿐입니다. 저는 그 화려한 족쇄를 제 발목에 스스로 채우고 즐거워했던 바보였습니다. 이제 8억 원을 구하기 위한 저의 비참한 사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세입자의 전화를 끊고 난 뒤 제 머릿속은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진 것처럼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8억 원을 돌려달라니. 당장 내 손에 쥔 건 몇백만 원이 전부인데 전세금이 8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떨어졌다는 건 단순히 집값이 내려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도 당장 제가 현금 2억 원을 추가로 보태야만 기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제 통장 잔고는 이미 딸아이 개원비와 혼수로 탈탈 털린 상태였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떡해? 8억 원을 어디서 구해? 선덕이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자동차 영업하며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했는데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는 발가벗겨진 어린아이처럼 무력해지더군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우리 옛집도 전세를 준 상태라 거기서 돈을 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벽에 가로막힌 기분. 여러분은 그 기분을 아십니까?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아파트 말고도 인천에 집이 한 채 더 있습니다. 대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출 담당 직원에게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가슴을 도려내는 칼날 같았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DSR 규제 때문에 소득이 없으시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연금 200만 원 받으시는 걸로는 이 덩어리 큰 대출을 감당하실 수가 없어요. 13억 원짜리 호화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이면 뭐합니까? 직업이 없고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에게 은행 문턱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자산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라 내 주머니에 당장 들어오는 현금이 있어야 진짜 부자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차라리 이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으시려면 금리가 상당히 높을 텐데 감당하시겠어요? 직원의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대출을 받는 순간 우리가 받는 연금 200만 원은 고스란히 은행 이자로 상납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거든요. 결국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꺾고 딸아이를 찾아갔습니다. 딸아, 아빠가 지금 상황이 좀 안 좋아서 그런데 예전에 개원할 때 빌려준 3억 원 중에 일부만 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제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딸아이의 표정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아빠, 나 지금 한의원 대출 이자 내기도 벅찬 거 몰라? 요즘 환자도 줄어서 월세 내기도 힘들어. 그리고 사위 눈치 보여서 내가 어떻게 돈을 빼?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금전적인 여유가 생기면 효도하겠다던 딸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철없는 아버지 취급하며 고개를 가로저었죠. 아빠가 욕심내서 동탄으로 이사한 거잖아. 우리한테 피해주지 말고 아빠가 알아서 해결해. 그 차가운 한마디에 제 심장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평생을 바쳐 뒷바라지한 자식에게 이런 대접을 받을 줄이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위까지 나서서 아버님,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으니 그냥 인천 집을 싸게라도 처분해서 막으시죠라고 훈수를 두더군요. 결국 저는 8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동탄 아파트와 인천 아파트 모두의 대출을 걸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2억 원은 제 아내 선덕이가 25년 동안 보험 영업하며 부어왔던 노후 연금 보험을 해지해서 메우기로 했죠. 여보, 이거 우리 마지막 생명줄인데. 해약 환급금 신청서에 도장을 찍으며 선덕이는 오열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길바닥에 나앉을 수는 없었기에 우리는 가장 비싼 이자를 지불하며 폭탄 돌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이게 바로 몰락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8억 원을 겨우 막아내고 세입자를 내보냈지만 우리에게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대출 이자와 반토막난 연금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부부는 55평 대형 아파트라는 화려한 감옥 안에서 매달 쏟아지는
이자 폭탄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내 자식은 다르겠지. 자식 잘 되면 내 노후도 책임져 주겠지라고 믿는 분들 말입니다. 돈 앞에 장사 없고 이자 앞에 부모 자식 없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 8억 원의 역습은 이제 겨우 1라운드가 끝났을 뿐이었습니다. 8억 원이라는 거금을 마련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마침내 우리 부부가 동탄의 이 넓은 아파트에 발을 들여놓게 된 날이었습니다. 인천 집을 헐값에 전세 주고 아내의 소중한 연금 보험까지 해약하며 만든 돈으로 겨우겨우 막아낸 성이었죠. 거실 한복판에 앉아 짜장면을 비비는데 묘한 안도감이 밀려오더군요. 여보, 그래도 우리가 이 집을 지켰네. 그렇지? 이 넓은 거실 좀 봐. 이제야 진짜 우리 집 같네. 제 말에 아내 선덕이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고 어마어마한 대출을 짊어지게 됐지만 이 화려한 아파트가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세입자에게 시달리던 전화도 끊겼고 짐을 풀고 나니 다시 성공한 시니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55평형 대형 아파트라 방마다 목소리가 울릴 정도로 넓었습니다. 그래, 이 정도 고생은 성공을 위한 통과 의례 같은 거야. 집값이 다시 오르기만 하면 이 모든 빚은 한순간에 사라질 텐데 뭐.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이며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고요한 평화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우리를 서서히 말려 죽이려는 운명의 장난이었다는 걸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사한 지 딱 한 달이 지나자 가짜 안도는 차가운 현실로 바뀌어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저를 덮친 건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였습니다. 8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끌어다 쓴 돈들의 이자가 제 상상을 초월하더군요. 금리가 오르면서 한 달에 내야 하는 이자만 무려 350만 원이 넘게 찍혔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매달 받는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합쳐서 200만 원은 이 대출 이자의 절반도 갚지 못하는 푼돈에 불과했습니다. 거기에 55평형 대형 아파트의 관리비가 가세했습니다. 여름이라고 에어컨을 좀 틀었더니 관리비 고지서에 70만 원이 찍혀 나오더군요. 아직 남은 게 있었어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우리 부부의 건강보험료는 집값 때문에 60만 원 가까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숨만 쉬고 가만히 있어도 매달 500만 원 가까운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구조였습니다. 25년 동안 자동차 영업하며 돈 계산에는 박다고 자부했는데 이 화려한 아파트라는 늪에 빠지니 숫자들이 제 목을 죄어오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집 한 채 비싼 거 가지고 있으면 노후 준비 다 됐다고 믿으시는 분들 말입니다. 통장에 현금이 메마른 상태에서 덩치 큰 집을 지키는 게 얼마나 처절한 사투인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연금 200만 원은 들어오자마자 은행과 공공기관이 다 채가고 정작 우리 부부 입으로 들어갈 쌀쌀 돈조차 남지 않는 비참한 현실. 그게 바로 1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우리 부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 보험들까지 다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당장 이번 달 이자가 모자라. 25년 동안 보험 영업하며 자식처럼 아꼈던 보험들이었습니다. 선덕이는 본인이 가입시킨 고객들의 노후는 철저히 지켜줬지만 정작 본인의 마지막 보루는 제 손으로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암보험, 치매보험, 노후 간병보험까지 하나씩 계약 환급금을 확인하며 아내는 짐승 같은 소리를 내며 울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 씨.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우리가 평생 어떻게 살았는데 왜 이 나이에 보험까지 다 깨면서 빚잔치를 해야 하냐고. 아내의 절규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집을 당장 내놓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의사 사위와 한의사 딸에게 아빠가 투자를 잘못해서 다 망했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탄 신도시 대형 평수 사니까 너무 좋다고 떠벌려 놓은 말이 있는데 이제 와서 힘들다고 하면 얼마나 비웃을까 싶어 입을 꾹 닫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 화려한 집을 유지하기 위해 치른 대가는 단순한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부부의 건강과 웃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까지 모두 이 집의 벽돌 사이사이에 갈아넣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골마 터지기 직전의 고름처럼 위태로운 안도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자. 집값만 회복되면 다 해결된다. 그 헛된 희망 고문이 우리 부부를 서서히 파멸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 넓은 거실의 적막함 속에서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그때가 우리가 멈출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가짜 안도감에 취해 진짜 위기가 저 멀리서 더 큰 파도가 되어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아 마음 놓고 계신가요? 진짜 위기는 항상 우리가 안심하고 있을 때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갔다고 믿고 잠시 숨을 고르던 그때 진짜 재앙은 소리 없이 우리 부부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새벽마다 잠을 설쳐가며 TV 경제 뉴스를 챙겨보는 게 일상이 되었는데 화면 속에 아나운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군요. 수도권 외곽 대형 평수 아파트 가격 급락, 전세가 역전 현상 심화. 그 소리가 마치 제 집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그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8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 세입자를 내보낼 때 저는 금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치솟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변동금리로 빌린 대출 이자가 한 달이 멀다 하고 무섭게 뛰어올랐습니다. 처음에는 300만 원대였던 이자가 어느덧 450만 원을 넘어 500만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더군요. 우리 부부의 유일한 생명줄인 연금 200만 원은 이제 이자의 절반도 안 되는 그저 이름뿐인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집값이 15억 원, 20억 원까지 갈 거라는 사위의 호언장담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우리가 13억 원에 산 이 집은 이제 10억 원에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급매로 9억 원대에 내놓은 집들이 넘쳐나고 있었죠. 8억 원의 대출을 갚고 나면 우리 손에 남는 건 1억 원도 채 안 되는 비참한 현실. 25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10억 원과 인천의 멀쩡한 아파트 한 채가 단 2년 만에 이 화려한 동탄의 벽돌 틈 사이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신도시의 화려한 조명들이 더 이상 성공의 훈장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비웃는 차가운 눈동자들 같았습니다. 민수 씨, 우리 정말 망한 거야? 이 집 이제 9억 원이라는데 그럼 대출 갚고 나면 우리 길바닥으로 나가는 거야? 선덕이의 절망적인 물음에 저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영업의 달인, 인천의 만수르라 불리던 최민수의 자존심은 이미 걸레처럼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저는 다시 한번 자식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부탁이 아니라 애걸복걸하러 간 것이었죠. 병원 로비 한 구석에서 환자들의 눈치를 보며 딸과 사위를 기다렸습니다. 화려한 가운을 입고 걸어 나오는 딸의 모습은 여전히 성공한 의사의 모습이었지만 저를 보는 그 아이의 눈빛은 이미 남보다 못했습니다. 아빠, 또 돈 얘기하러 온 거야?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우리도 병원 대출 이자 내느라 숨이 턱턱 막힌다고. 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예리하게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위는 한술 더 뜨더군요. 아버님, 요즘 강남 사람들도 다 손해보고 집 던지는 시기입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붙잡고 계세요? 진작에 인천집 팔아서 정리하셨어야죠. 저희도 이제 더 이상 도와드릴 여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위는 은근히 저를 무시하며 저희 병원 이미지도 있는데 아버님이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라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게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3억 원을 개원 자금으로 내줄 때, 2억 원을 혼수로 보태줄 때, 그때는 아빠가 최고라며 울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부모의 파멸을 미련한 투자 실패로 치부하며 선을 긋다니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딸의 멱살이라도 잡고 내 돈 5억 원 내놔라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저는 끝내 그러지 못했습니다. 혹여나 내 자식 앞길에 방해가 될까봐, 사위 집안에서 내 딸을 우습게 볼까봐, 그놈의 부모 마음이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로비를 걸어 나오는 제 뒷모습을 보며 딸은 끝내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병원 앞 정류장에서 저는 평생 처음으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25년 동안 비를 맞으며 차를 팔았던가, 무엇을 위해 내 아내 선덕이가 남의 집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며 보험을 팔았던가. 집으로 돌아오니 현관문에는 법원에서 날아온 무시무시한 서류가 꽂혀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를 몇 달째 연체하자 은행에서 마침내 경매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예고장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경매로 넘어가면 제값은커녕 대출금조차 다 못 갚고 신용불량자가 될 판이었습니다. 여보, 이제 끝이야. 우리가 살던 그 화려한 꿈은 여기서 끝이라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은 선덕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집착했던 55평 대형 아파트의 위험은 우리 부부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에 불과했습니다. 그 넓은 거실, 대리석 바닥, 신도시의 야경. 그것들은 전부 빌린 돈으로 만든 신기루였고, 이제 그 신기루가 거치자 남은 건 차디찬 콘크리트 벽과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뿐이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은 이미 압류 예고, 통보와 함께 제 손을 떠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반전은 적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내가 가장 믿었던 공간에서 온다는 사실을요. 자식의 배신과 성공의 상징이었던 집의 배신. 이 이중의 배신 앞에서 69세 노병은 더 이상 일어설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죽자. 그냥 같이 죽어버리자. 선덕이가 제 옷소매를 잡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그래, 차라리 그게 편하겠다는 어두운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저 멀리 인천의 흐릿한 하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곳, 비록 낡았지만 우리 명의의 따뜻한 집이 있었던 그곳. 아니, 선덕아, 우리 죽지 말자. 어떻게든 살아서 이 지옥을 나가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법원 서류를 구겨쥐었습니다. 파멸의 구렁텅이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지금 내가 가진 자산의 가치가 영원할 거라 믿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고 계신 분들 말입니다. 인생의 반전은 예고 없이 찾아오고 그 습격은 여러분의 노후를 단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제 그 바닥 중의 바닥, 처절한 사투의 현장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어떻게 이 화려한 감옥에서 탈출했는지, 그 비참한 탈출기를 여러분은 절대 잊지 마셔야 합니다. 55평형 대형 아파트의 거실은 그날따라 유난히 더 넓고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관리비를 아끼겠다고 난방을 꺼버린 집안은 밖보다 더 서늘한 기운이 감돌았죠. 25년 동안 자동차 영업하며 전국을 누비던 제가 이 화려한 거실, 한복판에서 솜니부를 뒤집어 쓰고 컵라면 하나를 아내와 나눠 먹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입으로는 라면 국물이 들어가는데 속은 타들어가는 것 같더군요. 매달 날아오는 대출이자 고지서는 이제 숫자가 아니라 흉기처럼 보였습니다. 8억 원을 빌리면서 발생한 이자가 어느덧 500만 원을 훌쩍 넘겼고 연금 200만 원은 들어오기가 무섭게 자동이체로 빠져나가 흔적도 남지 않았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아내 선덕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보험들을 하나씩 해지하며 버텼지만 그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이 집에서 굶어 죽는 거 아니야? 남들이 보면 13억 원짜리 집주인인데 우리 꼴이 이게 뭐야? 선덕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데 아내의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평생 보험 영업하며 가족들 뒷바라지한 사람을 이런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앉혀놓았다는 죄책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성공한 시니어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화려한 무덤 속의 산채로 갇혀있는 유령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어 다시 딸아이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 로비가 아니라 퇴근하는 길목인 주차장에서 기다렸습니다.
멀리서 화려한 코트를 입고 걸어오는 딸의 모습을 보니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딸아, 아빠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어. 내가 개원할 때 가져간 3억 원 중에 딱 5천만 원만 어떻게 안 되겠니? 제 간절한 외침에 딸 아이는 멈춰 서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내가 몇 번을 말해? 나도 지금 대출 이자에 한의원 운영비 내느라 정신없어. 의사 남편 두었다고 내가 돈방석에 앉아있는 줄 알아? 시댁에서도 우리 집 사정 다 알고 눈치 주는데 아빠가 자꾸 이러면 나 정말 힘들어. 딸의 목소리는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자식에게 준 돈은 내 돈이 아니라 남의 돈이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내 노후를 갈아넣어 세워준 한의원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애비가 쉴 공간은 단 한 평도 없었습니다. 아빠가 욕심내서 동탄으로 이사 가놓고 왜 나한테 난리야? 차라리 그 집 팔고 낮은 데로 가. 딸은 차 문을 쾅 닫고 떠나버렸고 저는 매연히 자욱한 주차장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다가는 아내와 제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았거든요. 부동산 사장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안쓰러운 듯 말했습니다. 민수 씨,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인천 집은 급매로 내놔야 팔리고 이 동탄 집도 대출금 8억 원을 생각하면 손에 쥐는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인천에서 25년 동안 우리 부부의 땀방울이 서린 그 집을 세입자,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 헐값에 넘겨야 했습니다. 동탄 아파트 역시 산 가격보다 4억 원이 낮은 가격에 내놨습니다. 내 손으로 일군 자산들이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데 눈물조차 나오지 않더군요. 여보, 우리 이제 어디로 가? 선덕이가 짐을 싸며 묻더군요. 인천 외곽에 작은 빌라 하나 알아봤어. 2억 원 정도면 우리 남은 돈으로 살 수 있대. 거기서 다시 시작하자. 13억 원짜리 집에서 2억 원짜리 빌라로.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은 빌라가 적어도 이 화려한 지옥보다는 따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25년의 영광을 뒤로하고 패잔병처럼 인천의 끝자락으로 향했습니다. 신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백미러 속으로 사라질 때 저는 비로소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쌓아 올린 바벨탑이 무너지고 나서야 진짜 제 삶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비록 가진 건 없지만 적어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쫓기지 않아도 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자존심 때문에 혹은 자식에 대한 미련 때문에 무너져가는 성벽을 억지로 붙들고 계시는 분들 말입니다. 그 손을 놓는 순간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는 걸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제 낡은 빌라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 비참하지만 따뜻한 결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 외곽의 2억 원짜리 빌라,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꼭대기 방이 우리 부부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55평 동탄 아파트의 화장실보다 조금 더 큰 거실을 보며 선덕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여기까지 밀려왔네. 그 화려했던 시절이 다 어디로 갔을까? 선덕이의 말에 저는 묵묵히 짐을 풀었습니다. 모든 빚을 청산하고 나니 손에 쥔 건 정말 딱 이 빌라 한 채와 생활비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탄에 살 때는 매달 500만 원씩 빠져나가는 돈 때문에 심장이 오그라들 것 같았는데 여기 오니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해지더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갚아야 할 대출 이자도 없고 돌려줘야 할 전세금도 없었습니다. 비록 낡은 빌라지만 이건 온전히 우리 부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5층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좁은 방 안에서 짐을 정리할 때는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녁이면 아내와 마주 앉아 된장찌개 하나 넣고 밥을 먹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군요.
동탄의 그 넓은 식탁에서 비싼 배달 음식을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사람 사는 냄새가 났습니다. 연금 200만 원도 이제는 온전히 우리 부부의 생활비가 되었습니다. 가끔은 예전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민수야, 요즘 어디 사냐? 동탄 놀러가게 주소 좀 보내봐. 단톡방에 올라오는 메시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차마 2억 원짜리 빌라로 이사 왔다는 말을 못해서 저는 결국 친구들과의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제가 그토록 집착했던 인맥과 자존심은 제가 어려워지자마자 안개처럼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었습니다. 근데요, 친구들이 떠난 자리에 아내가 남았습니다. 보험 영업하며 남의 비위 맞추느라 고생만 하던 선덕이가 이제는 제 곁에서 조용히 웃어줍니다. 여보, 나 이제 보험 안 팔아도 돼서 너무 좋아. 남의 눈치 안 보고 당신이랑 이렇게 공원 산책하는 게 꿈이었어. 아내의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성공한 남편 소리 들으려다가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 뻔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한의사 딸과 의사 사위는 이제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아빠, 거긴 주차할 때도 마땅치 않잖아. 나중에 좋은 데로 이사하면 갈게. 딸아이의 그 차가운 목소리에 이제는 화도 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에게 올인했던 제 과거가 부끄러울 뿐이죠. 이제는 정부에서 주는 기초연금이나 복지 혜택들을 꼼꼼히 챙기며 우리만의 소박한 행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비록 화려한 신도시의 야경은 아니지만 빌라 지붕 너머로 지는 노을도 제법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무리한 투자를 꿈꾸지 않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입으려다가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됐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5년 동안 모은 10억 원은 사라졌지만 그 대가로 저는 인생의 진짜 진실을 배웠습니다. 여보, 우리 내일은 주민센터 가서 시니어 일자리 지원금 신청해보자. 나 아직 기운이 있어서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제 제안에 선덕이가 환하게 웃습니다. 성공은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69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전부라고 믿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려 준비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제 이야기를 거울 삼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화려한 아파트가 아니라 내 손에 쥔 현금과 내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저는 이 작은 빌라에서 진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가려 합니다. 여러분, 제 실패담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5년 동안 자동차 팔아 10억 원을 모았던 제가 왜 지금 2억 원짜리 빌라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지 이제는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성공한 시니어가 되고 싶어 자식에게 올인했고 체면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한 몰락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바닥에서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3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첫째, 자식에게 주는 돈은 절대 돌려받을 생각 마십시오. 내 노후 자금을 자식의 성공과 맞바꾸는 것은 구명보트도 없이 바다 한가운데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딸아이가 한의사가 되고 사위가 의사가 되어도 그들의 성공이 여러분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자식에게 지원할 때는 내 전체 자산의 10%를 넘기지 않는 것이 철칙입니다. 둘째, 집은 거주 공간이지 투자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시니어에게 대형 평수 아파트와 무리한 갭 투자는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내 연금으로 감당할 수 없는 관리비와 건강보험료, 그리고 금리 인상의 파도는 여러분의 삶을 순식간에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집값이 오를 거라는 환상에 빠져 현금 흐름을 놓치는 순간 여러분은 화려한 감옥의 수감자가 될 뿐입니다. 셋째, 배우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산입니다. 제가 10억 원을 다 날리고 자식들에게 외면당했을 때 제 곁에 끝까지 남아준 사람은 친구도 자식도 아닌 제 아내 선덕이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는 화세와 자존심을 지키느라 정작 소중한 배우자의 마음을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보험 하나 더 가입하는 것보다 아내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는 게 훨씬 더 든든한 노후 대책입니다.
이제 저는 비싼 양주 대신 시원한 막걸리 한 잔의 행복을 느낍니다. 55평 아파트의 야경 대신 빌라 골목의 소박한 불빛에 안도감을 느낍니다. 가진 게 적어지니 오히려 지켜야 할 게 명확해지더군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노후의 진짜 행복은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을요. 여러분,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자식의 눈치 대신 내 통장의 잔고를 살피고 친구의 부러움 대신 내 아내의 미소를 살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40년을 진짜 천국으로 만드는 길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경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긴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10억 원을 모으는 데는 25년이 걸렸지만 그것을 잃는 데는 단 3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야 비로소 돈의 노예가 아닌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비록 2억 원짜리 낡은 빌라지만 여기에는 대출 독촉도 자식에 대한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부의 소박한 웃음소리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며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자식에게 올인하는 것은 노후의 가장 큰 도박이다. 둘째, 내 연금 수준에 맞는 주거 환경을 선택하라. 셋째,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보험은 바로 곁에 있는 배우자다. 이 3가지만 명심하셔도 여러분의 노후는 저처럼 아픈 길을 걷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제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주변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늙은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